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자공학부의 최용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요, 생체모사 로봇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로봇을 많이 주변에 접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로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모여서 정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 로봇 앞에 주어져 있는 물체를 인식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거나 혹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봇이라 보통 부르죠. 이런 인식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기가 어떻게 조작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작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액션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가서 로봇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리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행동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로봇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봇 중에 생체모사 로봇에 관한 건데요. 과연 생체모사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연구 분야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식과 관련해서는 생물이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계획 부분에 관해서는 생물이 어떤 물체를 판단하거나 어떻게 움직일 건지 계획하는 부분들을 모방하고 모사하는 부분들을 또한 포함합니다. 행동에 관해서는 로봇이 움직이는 방식을 또한 모사하는 그런 연구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생체모사 로봇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생체가 혹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상동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동기관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고양이나 박쥐나 독수리, 고래도 모두 다 다리 부분을 살펴보면 뼈의 배열 순서가 매우 비슷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지나왔었는데요. 사실 척추동물의 앞다리뼈는 모두 공통의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각자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를 한번 유사성을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팔과 고양이 앞다리를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어깨 부분이 있겠죠. 숄더 조인트라고 하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어깨 조인트가 볼 소켓 조인트처럼 존재합니다. 그 바로 밑으로 상완골이라고 휴머러스라는 뼈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어서 우리가 흔히 팔꿈치라 불리우는 엘보우 조인트가 고양이나 사람이 모두 다 갖고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뼈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사람이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자기 얼굴과 가까운 쪽에 있는 뼈를 우리가 요골 혹은 레이디어스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있는 뼈를 우리가 척골, 얼라라고 합니다. 이 요골과 척골의 상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비트는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손목이 있겠죠. 손목 밑에는 카팔본이라고 뼈가 8개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 뼈들의 그 층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손목 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목 밑으로 내려오면 중수골이라고 해서 뼈가 5가지로 갈라집니다. 아마 손가락이 5개니까 그 뿌리 부분이 되겠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골이라고 해서 손가락들이 존재합니다. 손가락들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절이 많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그 움직이는 부분 중에 몸에 제일 가까운 쪽을 MCP, 그 다음을 PIP, 제일 먼 쪽을 DIP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팔이나 고양이 앞다리 모두 동일한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뼈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고래도, 심지어 독수리도, 모든 척추동물들은 이와 동일한 상사기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수학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굉장히 쉬운 수학입니다. 더하기, 곱하기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라는 분이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하는데 거의 한 900년 전에 제안하신 방법인데요. 처음에 두 개의 1을 갖다 둡니다. 1과 1을 두고 두 1을 합쳐가지고 2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숫자인 1과 2를 합쳐서 3을 만듭니다. 또 앞에 있는 거랑 합쳐서 2와 3을 더해서 5를 3과 5를 더해서 8을 5와 8을 더해서 13을 13과 8을 더해서 21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34, 55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수의 그 시퀀스, 트레인을 우리가 피보나치 시퀀스,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보나치 시퀀스를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얘기하지?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피보나치 시퀀스와 사람의 팔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그 시퀀스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에 보여드린 저 피보나치 수열을 쭉 한번 갖다 놓고요. 한번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과 1, 2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과 1 넘어갈 때는 맨 앞에 있는 1에 1을 곱하면 1이 되겠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있는 1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다음에 2가 될까요? 당연히 2를 곱하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에다 어떤 숫자를 곱하면 3이 될까? 당연히 2분의 3에 해당하는 1.5겠죠. 3에다 어떤 숫자를 곱하면 5가 될까요? 3분의 5에 해당하는 1.667 이렇게 되겠습니다. 5에다가는 1.6을 8에다가는 1.625를 13에다가는 1.615를 곱하면 다음 숫자를 21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1에다가는 1.619를 34에다가는 1.618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있는 숫자에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다음 숫자가 나오는 규칙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규칙이 보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행히도 저 숫자들의 증가량, 곱해지는 저 양들이 어떤 규칙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저걸 좀 그림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1에서 1 갈 때는 당연히 1에서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2는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다음에 1.667,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서 1.6, 또 올라가서 1.625, 내려와서 1.615. 이와 같이 어떤 숫자를 곱해가는 과정 중에 보시면 끝에 숫자들이 어딘가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진동을 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숫자로 수렴해 가죠. 그 숫자는 계산해 보시면 1.618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골든 레이쇼 혹은 황금비라 부르고요. 이 황금비가 인체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는 손은 제 손입니다. 제 손에 관절들의 이름을 먼저 할당을 하고 그 사이에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멀리 제 몸으로부터 멀리 있는 조인트가 관절이 DIP라고 하는데요. 이 DIP 조인트와 그 밑에 있는 건 PIP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있는 건 MCP 조인트라고 부르고 그 한 번 더 내려오면 이제 손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의 길이를 제가 제 자로 한번 재봤거든요. 손끝과 DIP 조인트 사이 거리를 재보니까 25mm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DIP 조인트와 PIP 조인트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34, PIP와 MCP 조인트 사이의 거리를 재봤더니 57. 그 MCP 조인트랑 손목에 해당하는 리스트 부분의 거리를 재봤더니 95쯤 되더라고요. 이를 한번 수열로 한번 수의 열차처럼 늘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25, 34, 57, 95가 되겠죠. 이 사이를 한번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음 숫자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5에다 1.36을 곱하면 34가 됩니다. 34에 1.676을 곱하면 다음 57에다가 1.667을 곱하면 95. 어떻습니까? 제 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손의 경우에는 상당히 황금비를 잘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자를 가지고 한번 본인의 손을 한번 마디마디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처음에 1과 1이 있었죠. 이 둘을 더해서 2를 만들었습니다. 2를 만들고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2와 3을 더해서 5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손가락 뼈를 한번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손가락은 피보나치 시퀀스를 잘 따라가도록 그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손의 목적은 어떤 물체를 잡고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혹은 뭐 내 입으로 가져온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죠. 그때 저 피보나치 수요를 따르는 손가락의 마디 비율이 가장 많은 물체를 가장 잘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체모사 로봇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체 관절의 특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우리 인체 관절은 대부분 경첩 관절이라고 합니다. 경첩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운데요. 사실은 우리 문을 열고 닫을 때 문 끝에 붙어 있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첩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인체도 대부분 경첩 관절입니다.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이 경첩이죠. 힌지 조인트인데 힌지 조인트를 구성하는 그 관절 내부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낭이라 불리우는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가운데를 측부를 연결하는 측부인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구성할 때는 인체 관절은 대부분 측부인대와 관절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것들의 역할은 뼈와 뼈 사이가 서로 벗어나지 않도록 탈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겠는데요. 우리 손가락에 들어있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인대들은 탈골을 방지함과 동시에 인대가 어디 붙어 있느냐, 인체 중에 뼈의 어디 부분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자유도를 결정합니다. 운동 자유도라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축으로 움직일 수 있고 Y축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E자유도라고 하고 X축, Y축, G축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3자유도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디그리가 자유도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끝에 붙어 있는 PIP, DIP 조인트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플렉션, 굽힘 운동과 이게 신장 운동, 이 두 가지만 가능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MCP라 불리우는 이 조인트는 이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사이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측부인대가 부착된 위치가 정중앙, 회전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회전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로봇 관절들을 만들다면 이런 것들은 생체모사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를 2개 준비합니다. 막대기 끝부분을 2갈래로 갈라치기 하고요. 하나의 막대기를 90도 틉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는 사각형 형태의 관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대를 모사하는 끈인데 그냥 끈은 아니고 약간씩 늘어날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끈으로 이렇게 A, B, C, D 4군데를 연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끈들이 일종의 구속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유도 운동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앞뒤로 움직이는 걸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좌우로 움직이는 걸 허용합니다. 그럼 디그리 자유도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절낭에 해당하는 부분만 모사해서 2개의 막대기 사이를 연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자유도 운동이 되죠. 더군다나 탄성이 있는 그런 끈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외부 힘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외부 힘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낭을 구성한 이후에 측부인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쓴 E와 F 지역에 인대를 하나씩 더 붙입니다. 역시 같은 소재인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회전 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부착을 시키고 나면 한쪽 운동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유도 2방향 운동이 아니라 한 방향 운동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과 뒤로 움직이는 걸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부인대를 두 군데 양쪽에 붙여놨기 때문에 측부인대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죠. 이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인대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를 통해서 생체모사 관절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관절은 사실은 우리 손가락에 있는 이 DIP와 PIP 관절이 측부인대가 정확하게 회전 중심에 존재해서 이와 같은 일자유도 운동을 구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부인대를 좀 다른 부위에 붙여 보겠습니다. 기본 관절이었던 관절낭을 먼저 구성하고 그 상황에서 측부인대를 마주보고 면대칭으로 가운데 면을 중심으로 면대칭으로 그 회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상시에는 이자유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유도 운동의 핵심이 원운동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굽힘 자세를 취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한쪽으로 구속됩니다. 그 이유는 측부인대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아무런 구속을 가하지 않지만 이게 한쪽으로 그 굽힘 운동을 하고 나면 측부인대가 연장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 힘을 받으면서 한쪽 운동을 막아주는, 즉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걸 1.5자유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2자유도, 어떤 경우는 1자유도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1.5자유도를 구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손가락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 MCP 관절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굽힘 운동도 가능하고 양옆으로 움직임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이게 좌우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대를 붙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MCP 조인트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측부인대를 한번 사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측부인대를 사선으로 배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굽힘 운동과 그 신장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특정한 각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캐링 앵글 혹은 운반각 이렇게 부르는데요. 운반각을 가진 모션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맨 위에 써놨네요. 팔꿈치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제 팔을 보시면 팔꿈치가 이거에 비해서 이 전완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팔꿈치 운동을 하면 다시 이게 평평하게 펴지죠. 이 동작을 모사하기 위해서 운반각을 집어넣은 관절을 또한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와 같이 측부인대를 사선으로 약간 벌려 놓으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각도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이를 운반각 혹은 캐링 앵글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한 이런 생체모사 관절들을 묶어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DIP, PIP를 우리가 측부인대를 정확하게 회전 중심에 맞춘 걸로 구현을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방향 운동만 가능하겠습니다. 일자유도 경첩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MCP 부분에는 측부인대를 약간 비대칭으로 배치해서 어떤 경우는 일자유도, 어떤 경우는 이자유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쭉 구현을 해서 하나의 손가락 로봇을 만들 수 있겠네요. 손가락 운동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당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두 가지 운동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구동기가 필요한데, 두 가지 구동기를 이 작은 손가락에 다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낭에 들어있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복원력을 스스로 생성해주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관절낭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지 말고 관절낭이 붙이는 부위, 즉 5점, 그림에 보시면 중간 그림에 보시면 5라고 써 있는 지점에 원래 관절낭을 부착했었는데 그거를 벌립니다. 벌리면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 세타만큼의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옆에 붙어 있는 관절낭의 길이가 변합니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길이가 늘어나면 힘이 생성되는데요. 그 생성된 힘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동기를 추가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스스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을 만들 수 있겠네요. 또 우리가 손가락 운동을 만들려고 하면 손가락 내부에 어떤 전기 모터나 혹은 뭐 공합 구동기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근육 끝에 텐던이라는 그런 물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끈을 붙입니다. 끈을 늘어나지 않는 끈을 붙여서 저기 동그라미 있는 게 풀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풀리 주변으로 마치 도르래 운동을 만들듯이 부착해서 저렇게 끈을 빨간색으로 부착을 합니다.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끈이 세 군데의 조인트를 거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끈을 당기면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텐션이 어플라이 되면서 이렇게 플렉션 운동을 굽힘 운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힘을 제거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복원력의 원칙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접 프린팅해서 만든 손가락을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평상시에는 MCP 조인트가 손가락의 끝부분의 마디 조인트죠. 여기가 이렇게 좌우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끈을 당기면 이제 굽힘 운동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우리 몸에 들어있는 특징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아이디어 삼아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적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제안하고 개발하고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조인트들은 기계식 조인트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다는 그런 장점을 또한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손가락을 4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과연 손가락, 진짜 사람의 손가락처럼 동작할 수 있겠느냐를 확인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비디오를 보시면 엄지를 전기 모터 하나를 가지고 끈을 당기면 그에 해당하는 동작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지, 그 다음에 중지도 동작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전기 모터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약지와 소지는 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당기면 2개가 동시에 움직이게끔 해서 저희가 저 손을 만들 때 전기 모터를 4개 사용했고 저 전체의 무게는 모터를 포함해도 200에서 300g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나름대로 사람의 특성을 잘 모사한 그런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절랑을 모사했기 때문에요. 관절랑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외력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물체든지 갖다 두면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 쥐는 동작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통 산업용 로봇이라 불리는 걸로 만든다면 충돌이 날 때마다 큰 사고가 날 텐데요. 저희가 제안한 이런 인체 모사 관절들은 그럴 걱정 없이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면 관절랑이 벌어지거나 줄어들면서 외부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에 대한 모사를 다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손목 부분으로 올라오고자 합니다. 손목 부분은 그 안을 살펴보면 뼈가 8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세봐도 7개밖에 안 되죠. 한 개가 어디 숨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카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팔을 8개를 다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레이어, 층으로 만들어서 보통 모사합니다. 제일 손가락 부분에 가까운 쪽을 영어로 써 있네요. 메타카팔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 밑에를 레이디오 카팔 조인트, 그 밑에를 엄청 긴데 그냥 전문용어로 그냥 DRUJ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목이 아플 때 정형외과 가가지고 DRUJ가 아픈데요 이러시면 아마도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DRUJ를 아냐고. 네, 우리 손목은 이자유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손목은 역시 굽힘 운동, 펴는 운동이 가능하고요. 역시 이것도 좌우 운동이 또한 가능하죠. 좌우 운동이 넓지는 않지만 이 운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나 어떤 글씨를 쓸 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동작을 만들고 있죠. 그럼 이 손목 관절을 모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손목에 들어있는 아주 세세한 그 층들에 있는 조인트들을 모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3개의 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판, 그 다음에 가운데 판을 만들고 3번째 판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역시 탄성이 있는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실은 맨 위에 있는 판을 기준으로 가운데 판과 그 위에 판은 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들어오면 위 아래를 누르면 얘가 압축합니다. 이 끈들이 늘어나면서 압축 운동을 만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례들을 본 게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선형성이 높은 거의 직진성이 높은 그런 탄성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사한 손목 관절에 좌우로 이렇게 힘을 주면 우리가 좌우로 힘을 주면 처음엔 좀 잘 밀리지만 그 다음에는 큰 힘으로 막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포넨셜 커브처럼 이렇게 힘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 관절을 잘 모사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기 모터와 연결해서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모형손을 만들고 손목이 좌우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목 운동을 할 때 외부에서 힘이 들어올 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외부 힘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손목 운동을 할 때 막고 있으면 외부 힘에 대응해서 자기 스스로 멈추는 그런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만든 관절은 사람의 손목처럼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운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위로 더 올라와 볼까요? 손목 위에는 뼈가 2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요골이라는 뼈와 척골이라는 뼈 2개인데요. 그 2뼈 사이에는 놀랍게도 마치 우리 고무줄이 아주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처럼 2개의 뼈 사이를 다양한 고무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대인데요. 그 인대들이 붙어 있고 위쪽을 우리 손목 쪽을 우리가 DRUJ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손목 팔꿈치 부분을 PRUJ라고 합니다. RUJ는 똑같고 D와 P만 다른데요. D는 뭐의 약자냐면 디스탈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디스탈이란 말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멀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부터 먼 쪽의 관절이니까 여기 전완부에 있는 뼈 중에 몸으로부터 먼 쪽은 당연히 손목이 되겠죠. 그래서 DRUJ가 손목이 되는 거고 프락시말이라고 하면 프락시말은 몸에서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완부 중에 몸에 가까운 쪽은 이 팔꿈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를 PRUJ 이렇게 부르겠네요. 이와 같이 요골과 척골을 모사하고 이 부분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손목과 뒷부분에 있는 상완골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인대로 모사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인대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먼저 관절랑을 구성하고 척골에 대한 측부인대, 요골에 대한 측부인대를 모사하고 요골과 척골 사이를 스프링처럼 연결했던 센트럴 밴드라고도 하고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텐던 늘어나는 그 끈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손목 또한 양쪽에 측부인대를 구현하고 손목에 TFCC라는 또 손목과 전완부를 연결하는 그런 특정한 인대 구조가 있는데 그것 또한 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계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환을 모사했다고 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기 모터를 어떻게 붙일 거냐, 가능하면 가볍게 티 안 나게 붙이려고 해서 전완부에 전기 모터를 어떻게 인베딩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거는 이 전완부의 운동도 사람의 운동과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굽힘 운동은 135도까지, 펴짐 운동은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앞덮침, 뒷덮침, 이렇게 덮침 운동을 할 때는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완부가 끝났으면 상완골을 지나서 이제 어깨가 되겠죠. 어깨를 어떻게 모사할 거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깨는 의외로 좀 복잡한 운동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 부위입니다. 우리가 혹시 아버지들이 골프를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칠 때 우리 이렇게 조그만한 뭐죠? 이렇게 잔디에 꼽는 못 위에 골프공 올려놓지 않습니까? 딱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 쪽에 있는 뼈는 굉장히 작게 그 받침대가 되어 있고, 그 어깨 조인트 관절 부분, 상완골의 끝 부분은 굉장히 큰 공이 들러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저희가 모사를 했고, 삼자열도 운동을 모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사람의 이걸 개발하는 과정 또한 사람의 어깨의 동작 구동 범위를 모사해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가락 끝부터 어깨까지 만들었죠. 이를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의 로봇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얘가 속도가 충분히 나오는지, 혹은 동작 범위가 저희가 지금 사람이 동작 범위와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 과정이 끝났으니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마치 사람의 뼈 구조를 거의 모사한 것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밥 먹는 음료수를 마시는 동작도 해보고, 팔을 길게 뻗는 동작도 해보고 하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인 운동의 구동 범위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로봇 시스템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외부에 힘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생체 모사를 통해서 팔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 생체 모사 로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이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가능한 것들이 우리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되신 분들이 저 부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볍고 좋은 로봇 시스템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전환 의수라고 해서 이 전환부에 혹시 절단되신 분들이 꼽아서 쓸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디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체 모사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손가락들을 붙이고 만든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여드리는 저 손가락 운동을 우리가 대립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립 운동이 이루어질 때 물건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립 운동이 가능한지를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저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저거를 견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소켓을 또 디자인하고 외부 힘에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전환 의수에 하는 업체나 혹은 그와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전환 의수는 손만 따지면 380g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손이고요. 거기 소켓 부분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켓과 손을 합쳐도 1kg이 안 돼서 제가 아는 전환 의수들 중에는 가장 가벼운 놈이 되겠습니다. 의수의 기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갑은 두 가지 센서를 그 안에 집어넣는데요. 첫 번째는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센서와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가벼운 물건을 들었을 때 그 신호 차이를 그래프로 확인한 다음에 저 부분은 저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떤 물체인지 학습을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저 그래프만 들어와도 얘가 가벼운 물체구나 혹은 무거운 물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든 의수 가지고 기능성 평가를 했습니다. ADL이라는 건 Activity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활동을 ADL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옮길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지, 푸어링, 이렇게 물건을 풀풀 담는 거죠. 혹은 이렇게 큰 물건을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혹은 옮길 수 있는지, 혹은 얇고 가벼운 물건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꼽을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런 걸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환 의수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혹시 일하다가 손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부분 의수라고 합니다. 파셜 핸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번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에도 저희가 제안한 이 가벼운 관절들, 생체모사 관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고 손 안에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버전은 153g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사람이 손에 장착을 해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크기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만들었는데요. 버전 업그레이드 하듯이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성을 좀 동작 다양성을 더 넣기 위해서 전기 모터를 10개 활용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펼침 혹은 닫힘 운동, 이 운동들은 저희가 수동으로 그냥 마치 스프링을 집어넣어서 원래 자리를 복귀하듯이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모터 하나씩 작동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동작을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뭔가를 더 붙여서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 쓸모 있는 로봇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기 모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요. 무게가 한 220g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깨가 어쩌다가 이제 사고로 절단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깨 부분을 통째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에서 인가되는 동작을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동작을 추출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에 전극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이 전극을 통해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시그널을 뽑는데요. 이걸 우리가 근전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시그널. 이 근전도 시그널을 보고선 어떤 동작을 만들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그 다음에 로봇에게 동작을 할당하는 거죠. 저희가 실험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동작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내리거나 어깨를 한쪽만 내리거나 혹은 어깨를 앞으로 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식할 수 있으면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동작을 취함에 따라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비디오처럼 4개의 채널에다가 저희가 동작을 만들 때마다 다른 시그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깨를 앞으로 하면 물건을 잡아라. 어깨를 위로 올리면 또 다른 동작을 할당하고 밑으로 내리거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일 때마다 다른 특성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을 구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데모가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동작 명령을 주면 이제 로봇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걸 직관적으로 자기 팔에 위로 올리고 싶으면 어깨를 위로 올리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왼쪽이면 밑으로 내리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또 물건을 잡고 싶으면 그래스핑하는 동작에 해당하는 근육신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동작 특성들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고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호들을 이용해서 동작에게 명령을 주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체에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닉 암이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특정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 과감하게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손과 어깨 의수 또는 그 외에 실제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직은 의수는 이제 많이 존재하죠. 사실은 의수 중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미용 의수라고 해서 모양만 내가지고 이제 부착한 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닉 손, 핸드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파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손만 있어도 한 7천만에서 8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고요. 그거를 이제 많이 만들지 않죠. 전 세계에서 몇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몇 개 이렇게 많이 팔린 예는 없고요. 그냥 약간씩 실제로 제작해서 팔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생체를 모사한 의수는 아니고요. 단순히 로봇 시스템을 로봇 손을 만들어서 그냥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체를 모사해서 어떤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체 부분 중에 일부분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나이 먹어가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올 거다. 그와 비슷한 영화도 있었죠.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의 관절 소재는 어떤 것을 쓰나요? 제가 쓰는 관절에 들어가는 그 관절낭을 구성하는 끈은요, 보고 텐던이라고 늘어나지 않는 텐던, 상당히 보통 어떤 걸 쓰냐면 낚싯줄, 낚싯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낚싯줄과 같이 튼튼하고 큰 힘을 버티는 그런 재료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링크 부분은 사실은 그건 알루미늄으로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해당 기술이 의수 같은 의료기기의 중점인 기술인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응용 예로 의수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의수를 연구하는 건 아니고 사람 몸에 들어있는 이 관절의 운동, 어떻게 우리 브레인에서 뇌에서부터 신호들이 내려와서 우리 손을 움직이는지 이 절차들, 그리고 사람 몸의 관절들의 왜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왜 얘는 안 될까, 그런 궁금함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모사하거나 동물을 모사하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손목 관절은 관절 부분만 활용되나요? 손과 같이 활용되나요?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손목을 고정시키시고 한번 하루 생활해 보십시오. 손목이 이 운동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진짜 불편할 겁니다. 네. 이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손을 만들 때는 손목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손목까지가 들어가야 진정한 로봇 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로봇 의수는 얼마나 강력한 악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의수는 거의 한 5, 6kg? 굉장히 큰 힘을 버팁니다. 단, 큰 힘을 버티는 대신에 외부에서 뭔가 힘이 들어오면 대응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트레이드옵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거운 물체도 들을 수 있지만 외부 힘이 들어올 때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으면 사실 팔을 흔들다가 누가 치면 다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겁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악력, 이 쥐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쪽을 좋게 하면 한쪽이 나빠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의수가 가벼우면 내구성이 약해지거나 악력이란 힘이 약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수를 로봇처럼 만들 거냐,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프트하게 만들 거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큰 힘을 발휘할 때 적당한 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의수이면서 내가 원할 때 이 탄성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큰 힘을 내고 어떤 경우는 부드럽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전환 의수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어떻게 움직임을 제어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의 전환 의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피부 부분에 이 마치 스위치처럼 하나의 센서가, 근육 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힘을 딱 주면 그 시그널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된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냥 물건을 단순히 쥐고 펴고 이것만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근육에 가는 시그널들은 결국 뇌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 뇌에서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척수에서 갈라져가지고 저희 팔을 타고 내려와서 이 근육을 저희가 막 때려주니까 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이 지나가는 신경선 중에 일부에 어떤 전극을 집어넣어서 그 전극을 통해서 활성화된 정도를
우리 컴퓨터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명령을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은 몸의 연결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의수와 로봇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켓을 자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켓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이 사람 몸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면, 그런 거 개발될 수 있다면 사람이 약간 좀 뚱뚱해지거나 혹은 마를 때 같이 적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켓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 손 부분에 잘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스캐닝합니다. 3D 스캐너로 스캐닝하고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실은 이제 잘린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부드럽고 어느 부분에 뼈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치 석고로 몰드 뜨듯이 석고로 몰드 떠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캐닝 시스템이나 혹은 3D 프린팅 시스템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질문을 다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학위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또 이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저희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